아세안 정상회견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잇따라 예정돼 있는데요. 첫 소식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나서 경주에서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엔비디아 창립자 젠슨 황을 비롯한 세계적 기업인들의 방한을 환영하고 에이펙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 본회의는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에이펙 회원 간 무역 투자 증진과 인공지능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 방안 논의를 이끌 예정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다자 협력에 기반을 둔 에이펙 정신을 공동선언문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제 질서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 전후로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갑니다. 2달 만에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과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같은 시기 서울이 아닌 지역에 국빈으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그동안 충분히 현안이 되었던 문제들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은 에이펙 정상회의 하루 전인 30일에 열리는 게 유력합니다. 이 밖에도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엔 세계적 관심이 쏠린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다자회의를 주관하며 국가 간 견해차를 조율하고 동시에 양자회담 성과도 내야 하는 복합 외교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특히 주목받는 일정은 내일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진통을 거듭하는 관세 협상이 정상 간의 담판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놓고 한미 양국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은 현금 투자 비율입니다. 전액 현금에선 한 발 물러섰지만 미국 측이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 측에 요구하는 금액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매년 25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는 우리 돈 290조 원에 이르는 거액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250억 달러 요구하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장관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 배분 방식과 투자처 선정 시 우리 측 입장 반영 여부 등 다른 쟁점들도 만만찮은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압박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에 쫓겨 국익을 훼손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지난 7월 말 큰 틀의 합의 이후 석 달 가까이 끌어온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선 최소한의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두 정상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한미 회담 테이블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의제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큰 이견이 없지만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로 발표 시점을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안보를 지렛대 삼아 통상 분야에서 우리를 더 몰아붙이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 분위기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노력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열고 강력한 동맹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맞췄습니다. 두 정상은 안보와 경제 등 폭넓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미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ything I can do to help Japan, we will be there. We are an ally at the strongest level. 다카이치 총리도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함께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日本とアメリカをより強く豊かにするために日米同盟の新たな黄金時代を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 회담에서는 7월 무역 협상 타결 이후의 후속 조치, 방위비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5,500억 대미 투자액이 포함된 미일 무역 합의는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칫 일본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재협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또 일본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증액, 안보 3문서 개정 등을 내세우는 다카이치 총리의 힘을 보태는 모양새입니다. 회담 뒤 두 정상은 히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문서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문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이후 미일 정상은 미 대통령 전용 헬기로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해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에 함께 승선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번 방문에서 핵능력 강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국이 관여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일 정상이 이후 경주 에이펙에서 마주할 한국과는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책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은 여전히 비핵화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목표를 내려놓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두고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을 통해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려면 오늘 내일 사이에는 북쪽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고 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이번인지 다음인지 판문점인지 평양인지 또 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것인지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펙 경제인 행사인 최고경영자 서밋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열린 부대 행사에서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의 병목 현상을 푸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경주 화랑마을입니다. 이곳에서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에이펙 경제인 행사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최고경영자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린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국내외 기업인, 외교사절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음식과 음악을 즐기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최태원 회장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열린 미래기술 포럼 기조연설에도 나섰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처럼 인공지능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새롭게 아주 빠르게 적응하는 스피드를 발휘해서 저희가 이러한 바틀렉을 풀어내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공식 행사에 돌입한 최고경영자 서밋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인들의 협력과 논의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금융, 투자 등 주요 의제를 두고 맥가먼 아마존 웹서비스 최고경영자 등 연사 70여 명이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도 경주를 찾는 가운데 또 한 번 관세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방한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만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과 별개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해외 정상들의 방문이 임박하면서 경주에는 최고 경계 단계인 가포 비상이 발령됐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경계망이 설치되고 폭발물 탐지견도 출동했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주요 행사 중 하나인 CEO 서밋이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 경찰 특공대원들과 폭발물 탐지견이 등장했습니다. 행사장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춰가며 시각과 후각 등을 총동원해 세밀하게 살핍니다. 탐침봉과 금속 탐지기를 든 경찰관들은 풀숲을 뒤져가며 샅샅이 수색을 이어갑니다. 행사장에 혹시 설치됐을지 모를 폭발물 등 테러 위협에 대비해 수색 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여하는 CEO 서밋이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입니다. 보안을 위해 2m 높이의 울타리가 설치됐고 경찰 특공대 등 인력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에이펙 주간 이틀차 각국 정상의 입국을 앞두고 경주 등 경북 전역에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비상근무 3단계 중 최고인 가포 비상이 내려지면 경찰관 휴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주 일대에는 눈에 띄게 경찰 배치가 늘었고 특히 해외 정상들이 머물 호텔과 행사장에는 수시로 순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주와 영남권 전역에 테러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한 가운데 행사장마다 마치 공항처럼 보안 검색대도 설치했습니다. 군도 육해공에서 경호와 순찰 등을 위해 3,900여 명의 병력을 지원합니다. 경찰은 에이펙 기간 하루 최대 19,00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는데 특히 기동대 등을 동원해 기습적인 시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정쟁 중단을 제안한 민주당은 시선을 경주로 돌리는 데 집중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물타기이자 침묵 강요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파열음을 내면서 무정쟁 주간이 무색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정쟁 중단을 제안한 민주당. 실제로 각종 논평과 발언에서 국민의힘 당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야 공방이 사라진 자리는 계층 사다리 복원이나 코스피 5천 시대 같은 민생 의제와 성과 부각으로 채웠습니다. 에이펙 기간만이라도 무정쟁 주간을 실천해 국익 극대 외교를 응원하자는 정청래 대표 제안을 솔선수범해서 지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에이펙을 핑계 삼아 무턱대고 모든 비판을 멈추란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금과 금리 부담, 고물가까지 중산층과 서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제1야당이 입을 다물 순 없다는 겁니다.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 탄압을 멈추고 국민 삶을 짓밟지만 않는다면 정쟁이 자연스레 멈출 거라고도 꼬집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부동산 테러, 21세기판 서울 추방령 같은 거친 표현으로 냉공을 이어갔습니다. 온도차를 드러낸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논의하면서는 더 숨길 것도 없다는 듯 갈등을 극명하게 표출했습니다. 사실상 김현지를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그와 같은 증인 신청에 국민의힘이 전략이라는 그렇게 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내란. 여야는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인데 무정쟁 주간이 공허한 외침이 되진 않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자녀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노무현 정신을 되새기자면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자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MBC 보도 개입 등으로 논쟁 한복판에 서 있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는 조절 T세포가 때로 교활한 암세포의 유혹에 넘어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의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마치 암세포 같다면서 이에 대항할 똑똑한 조절 T세포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 즉 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감기관에서 받은 축의금은 돌려주고 있다는 해명에도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언론과 야당이라는 적에 맞서 아군인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 위원장을 여당 약점으로 간파한 국민의힘은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목표로 전방위 공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영란법과 뇌물죄로 고발을 예고한 데 이어 최근 과방위 직원 3명이 경무로 탈진까지 했다면서 삼갑질을 묶어 민주당 민생보호기구인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 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면서 돈을 돌려주는 건 용기다,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이해충돌의 어떤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정신은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고 쏘아붙이는 등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은 적지 않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자칫 기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으로 비칠까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최민희 카드로 상징되던 정청래 대표의 선명한 개혁 노선에도 생채기가 날 수 있는 만큼 지도부는 일단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지만 여론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입을 열기 시작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또 구체적인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 나와서 선물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를 했고 가방을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회 고가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돌연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하며 김 씨와 직접 통화해서 수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기억나진 않지만 잘 받았다는 답을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받는 걸 꺼린 김 씨가 두세 번째 선물부터는 쉽게 받았다며 매번 통화했다는 게 전 씨의 주장입니다. 전 씨는 김 씨 쪽에서 먼저 물건을 돌려준 배경과 관련해선 선물을 받으면 나중에 말썽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김 씨 측에 회유가 있었는지 묻자 전 씨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외압이 많았다 말하면서도 지금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맞는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 측은 단순 선물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김 씨가 정치인이 아니라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 씨가 마음만 먹으면 국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걸 전 씨가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3차 공판 기일을 열고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의 부실 수사와 또 은폐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공정성을 위해서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 위주로 수사팀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이번엔 김 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수사 고의 지형과 은폐 등 부실 수사와 수사 방해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결정의 배경도 밝혔습니다. 법상 수사 대상임에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수사기간 내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4년이 넘는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검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 씨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 8억 1천만 원을 챙겼다고 보고 김 씨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앞서 서울고검 재수사 당시 발견된 김 씨와 증권사 직원의 녹취가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은 관련 의혹들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한 새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관계자와 술자리 사진이 공개되며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 자리에는 새로 파견된 김우성 부장검사를 투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주식 논란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수사를 위해서라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우리 경제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높은 1.2%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내수가 성장을 이끌고 수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 연간 1%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보다 1.2%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표입니다. 1.2% 성장은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분기 역성장 등으로 상반기 0.3% 성장에 그쳤지만 3분기 들어 성장세가 확대된 겁니다. 민간 소비가 1.3% 늘며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개선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추경 영향, 증시 활성화에 따른 자산 효과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소비도 자재구매와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2% 성장했습니다. 성장 기여도는 민간이 0.8%, 정부는 0.4%로 민간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민간 소비가 심리 개선, 소비 쿠폰 영향에다가 신제품 출시 효과까지 가세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주로 기인합니다. 수출도 1.5%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AI 투자 확대로 HBM 등의 수요가 견조하고 범용 반도체도 기존 서버 교체로 수요가 늘었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은 유럽과 CIS 지역 등에서의 호조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2.4% 늘어난 반면 건설 투자는 0.1% 뒷걸음질치며 6분기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 전망과 관련해 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자동차와 2차 소비 쿠폰 효과, 건설 투자 등을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앞서 전망했던 0.9%에서 1%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4분기에 마이너스 0.1%를 넘으면 연간 성장률이 1%를 넘는데 민간 소비 개선과 수출 선방, 감소폭이 줄어든 건설 투자 등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2로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 지수는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폭 역시 2022년 4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네, 이른 초겨울 추위에 오늘 아침 서울에서는 지난해보다 열흘이나 이른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 빠르게 추위가 누그러들면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는 당분간 쾌청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가을 최저기온을 보인 아침 출근길. 이틀째 이어진 찬바람 탓에 아침 거리 풍경은 이미 가을이 아닌 초겨울로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없어지고 그냥 바로 겨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따뜻한 거 꺼내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설악산으로 아침 기온은 영하 7.8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4.2도, 철원 영하 3.7도, 경북 봉화 영하 3.6도, 경기도 파주 기온도 영하 3.1도까지 내려가며 내륙 곳곳에서 영하권 겨울 추위가 기록됐습니다. 서울도 공식 기온 3도로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고 은평구 영하 2.4도, 노원구 영하 2도 등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중부에서 경북 내륙으로 한파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과 안동 등 곳곳에서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의 첫 얼음은 지난해보다 10일, 첫 서리는 9일 빨랐습니다. 이번 주 초반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남아한 상태에서 밤사이 복사 냉각이 더해지면서 서울과 수원, 안동 등 8곳에서 첫 서리가, 서울 등 내륙 5곳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빠르게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주 후반 중부와 남부 일부에 가을비가 내린 뒤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는 주말과 휴일까지 비 예보 없이 비교적 쾌청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주 에이펙 개막은 며칠 더 남았지만은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모레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 회담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미 주요국들의 외교전은 시작됐다 보여집니다.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주일인데 두 분은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최 교수님. 이번 주가 정말로 슈퍼 외교 위크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도 왔고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말이죠. 세계 이목이 아마 이번 주에 대한민국, 특히 경주에 집중된 이러한 주예요. 우리나라로서는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이겠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은 뭐 어느 정도 타결이 됐다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 관세 협상은 이제 실무 고위진들이 미국에 갔는데도 이렇다 소식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서두르진 않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단서가 있잖아요. 한국이 준비가 된다면 단서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다음에 또 미중 정상이 만나니까 과연 여기서 이제 미중이 상당히 이제 대결 구도니까요, 갈등 구도니까. 그래서 뭔가 화해 가능성을 보인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가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관심보다 덜한다 하더라도 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정상도 새로 이제 총리가 된 거 다카이치 총리가 대단히 우익 성향이 강한 이제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와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케미를 맞춰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전 총리는 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친한파라고 할까요? 뭔가 좀 이념적으로 좀 중도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케미를 이제 한일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건데 그걸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이고. 하여튼 이번에 그 에이펙 상당히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단순한 외교의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정말 아주 대단히 그 디사이시브한 결정력이 많고. 그러네요. 그리고 경주 선언이 과연 나올까? 근데 선언이 나오려면 뭔가 자유무역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유무역이 나올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을 계속 관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조희연 외교부 장관은 경주선언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볼 때는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관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한 한 주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가지 국익의 차원에서 말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추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한미죠. 이거 뭐 제일 가장 중요하죠. 근데 왜
한미가 이번에 중요하냐면은 사실 양 정상의 얘기를 놓고 보면은 지금 이번에 타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도 서두를 이유가 없겠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약하니까. 미국은 뭐 250억 달러 얘기하는데 우리는 150억 달러 이상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저도 뒤에 가서 가는 건 좋은데 근데 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죠? 탑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타결 방안인데 이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또 이제 연말까지 사실상 또 없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걸 과연 실무진이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혹시 저는 이번에 타결은 안 되더라도 양 정상 간 어느 정도의 그 말하자면은 인식의 격차를 좀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한중은 왜 중요하냐? 두 번째 한중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 한중이 지금 그러니까 북중러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한중이 소원했는데 그럼 이번에 한중은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가 좀 좁혀낼 것인가. 이 부분은 또 동북아 질서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북미.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9회를 넘어서서 이건 완전히 정말 노골적인 러브콜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김해공항의 활주로도 지금 28, 29, 35후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판문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될 거는 같아요. 이제 키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여기 화답을 할 것이냐인데 만일 화답을 할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번에 에이펙을 다 뒤덮을 겁니다. 이슈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북미가 만났을 때 그러면 후속적으로 한미가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그다음에 북한과 한국이 만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안 되는 거잖아요. 피스메이커는 될 줄 몰라도 그런 측면은 굉장히 이번에서 또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확답은 안 나왔지만 대단히 이번 토요일까지 긴장과 어떤 관심에 끌어올 수 없는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의 어떤 단초를 찾는 계기라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점. 그리고 가능성은 뭐 희박하지만은 그래도 북미 협상, 북미 정상회담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제 야당을 향해서 이번 주만큼은 싸우지 말자라면서 이제 무정쟁 주간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 야당에선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 실정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물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세요? 근데 야당 원내대표가 말할 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이게 다른 것도 일주일 정도 정쟁을 멈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 뭐 저희들이 지금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에이펙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요. 이번 에이펙이. 아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했습니다. 우리에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꼭 이제 거기에 3자가 이제 자리를 같이 안 와도 괜찮다는 입장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도 그렇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문제도 그렇고 한중 간도 마찬가지예요. 한중 간에도 좀 불편한 관계였는데 그것도 아주 이번에 뭔가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좀 새롭게 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는 그 한미 정상 그리고 한중 정상 이건 굉장히 다른 때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11년 만에 오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지금 6년 만에 오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 대해서 여당이 일단 이번 주만은 근데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외교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 지금 미중에 정상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에이펙이 열린 말이죠. 근데 거기서 여야가 또 정쟁 여러 가지 뭐 이슈 정책 이슈를 가지고 좀 그건 좀 모양이 사납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낯도 안 쓸 것이고 계속 보도가 될 텐데 그래서 이때만은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 좀 뭔가 좀 우리 자제합시다. 싸우는 게 일이니까 이분들이 여야다. 근데 그것도 못 들어줍니까? 말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라는 게 지금 들어서 지금 뭐 넉 달도 아직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타이밍상 각종 그 야권의 포화가 부동산을 비롯해서 그 정부 여당 쪽으로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그런 타이밍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국익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외교나 안보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여야의 뭐 이른바 초당적 뭐 협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 말고 좀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재명 정부 이제 넉 달 남짓인데 뭐 경제 참사가 이재명 정부에서만 이루어졌나요? 지난 정권이 잘못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뭔가 좀 성숙하고 좀 대안도 내서고 일단 그럼 일주일 우리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모습 잠깐 보였습니다만은 오늘도 이제 코스피 4천 넘은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부의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뭐 집권 그 지도부에서는 뭐 지금까지 뭐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뭐 부동산 얘기는 아예 이제 언급 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야당이 이렇게 좀 반발하는 이유, 뭐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이 좀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당의 이런 행태는 선택적 강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요구하고 본인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하고 악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강성당원이 요구하면 파기하는 이른바 의회 정치를 다 무산시킨 사람이 여당 대표인데 그 여당 대표가 아무런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이제 일주일간은 야당 좀 입 좀 다물어 주세요.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위기가 여권을 덮치는 상황에서 겨우 차관 사태로 봉합을 하나 싶었지만 아직은 잠복기예요. 마침 코스피가 4천이 올라가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하는데 코스피 4천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어느 정도 한 번에 빠져버리면은 부동산과 주식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덮쳐버리면 민주당 선거 치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화자찬할 때는 아닙니다. 다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그럼 야당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야당이 외교에서 도울 게 뭐가 있죠? 정쟁 안 한다는 게 정당한 문제 제기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부동산 이런 제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과하게 좀 야당의 이틀막 같이 하는 것 좀 자제하고 그냥 품격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걸 얘기가 말씀드리는 거고 야당 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은 이제 뭐 입을 납자고 말한 것 아니냐라 얘기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부딪힌 건데 저는 어쨌든 이번 주에 국감이 남아 있는 한 설령 여야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파열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국회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국감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정쟁 주간이 과연 가능할지. 오늘도 이제 김현지 실장 놓고서는 이제 계속 내일이 이제 29일 종합 국감이고 이제 30일도 국감을 하는 상임위가 있고 그래요. 이제 막바지예요. 이제 국정감사 막바지인데. 근데 이때 뭐 국정감사장이라는 게 사실 뭐 정쟁의 장으로 이제 뭐 변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뭐 일단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여야가 논박을 하겠죠. 공방도 하고. 근데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자제를 부탁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여러 이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다 여야가 항상 정쟁으로 싸웠던 건 적어도 일주일만 조금 참읍시다라는 얘기니까 그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뭐 자제하겠어요. 이제 야당이 자제 안 하겠죠.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는데 이제 과도하게 너무 공격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좀 지켜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다음에 또 야당이 또 국감장에서 또 비판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방송에 드리면 거친 표현 같긴 한데 너무 독들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거칠고 너무 상대를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적대시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보는 거야. 그처럼 이런 단어가 나오기 어려워요. 뭐 정치적 침묵을 강요한다. 뭐 강요한다고 강요받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인 언어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게 원래 이제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보니까 웬만해서는 언성을 안 높이던데요. 그러니까 뭐 여당이 그렇게 이제 도발은 하지 않겠죠. 여당이 도발하면 야당이 당연히 반응할 테니까 그거는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이 저는 왜 꼭 에이펙 주간에만 있어야 합니까? 정치의 상생은 4년 내내 국회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좀 양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그 강성 위원장들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그 톤을 낮추고 그다음에 조금 여야 협치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 충분히 우리 정치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그러면 에이펙에 국한돼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합리적이고 좀 말하자면 거중조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반면 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제 과방위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그 축의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위원장은 SNS에요.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다.
라면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딸 결혼식 이게 얘기가 꽤 오래가네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결혼식은 조금 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냥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피감 기관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 피감 기관들이 그 이제 그 상임위 이제 특히 위원장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위원이라도 그 관련되는 그렇겠죠.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아주 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의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감기관은 물론 뭐 이미 그 가족 문제니까 날짜가 뭐 잡혀 있었겠죠. 그래 뭐 연기하기는 어렵긴 했습니다만 그 아쉬움은 좀 분명히 있어요. 국감기관이. 근데 이 국감기관에 한 분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꽤 많은 분이 국감기관에 했더라고요, 의원들이. 그런 것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축의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허위 조작 정말 암세포다 그러고 이제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는데 저는 좀 약간 뜬금없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신이 거기 여기 왜 나올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여당 내에서도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원마다 어떤 뭐 생각의 수위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좀 덮기 위해서 아마 이제 노무현 정신을 이제 끌어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시민의 힘이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이건 지금 일단 여기 결혼식 축의금은 왜 이해 충돌이 있는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왜 돈을 받았냐 뭐 이런 논란이거든요. 근데 저도 과거에 국회에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다 받더라고요. 안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안 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그 의원들 말고 피감기관 말고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인들.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안 봤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할 때 돈을 안 받는 경우. 제가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돈을 이제 받았는데 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돌려줬는데 아무튼 왜 받았느냐. 이해 충돌이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받은 분들도 많아요. 그 최민희 위원장으로서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 이렇게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받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 이 그 SNS에 글을 올린 취지가 보니까 거기 내용 중에 조절 T세포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하 구분을 하자 암세포하고 건전한 세포를 이게 조절 T세포라는 게 딱 암세포만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구분 좀 하자 이 얘기 같은데. 요즘 뭐 과방위원장 하시더니 글쎄 과학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뭐 양자역학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또 조절 T세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세포까지 언급하면서 본인의 좀 곤궁하고 궁색한 처지를 자꾸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노벨 의학상까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부정청탁금지법 우리 김영란법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법은요. 얼마까지 받아도 된다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다 안 되는데 어디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그 법의 핵심이. 근데 이제 뭐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동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 받으면 처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허가와 단속, 감사, 계약, 평가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가 됩니다. 감사 들어갔잖아요. 국정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 때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직무 관련성이에요. 근데 국정감사 때 받았는데 피감기관에서는 다 화환 보내고 우리가 조금 흔히 얘기하는 미풍양속의 선을 넘는 금액들이 오고 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가 최민희 형께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암세포를 얘기합니다. 누가 암세포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암세포고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민입니까? 오염된 시민입니까? 그런 이중적 기준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니까 이 이슈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최민희 의원이 빠르게 사과하고 빠르게 낮게 로우키로 가고 그다음에 여러 문제가 되는 걸 정리했으면 이렇게 확전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끝까지 내가 맞다고 우기면서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예요.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분리할 때 돌려막는 무슨 뭐 돌려막기 카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일을 너무 본인이 나의 그 정당성을 강변하느라 확전을 시키는데 결국 이게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겁니다. 이게 딸 축의금 논란이 딱 불거졌을 때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과유불급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뭐 하루속히 이제 사과하는 것이 뭐 문제 해결을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비판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부 총질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최민희 의원이 쓴 것 같은데 정작 내부에서 지금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이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 일단 내부 총질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네. 그런 걸 내부 총질이라는 그 이상한 단어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부 총질은 뭐 제가 아니 성우 앵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총질이 아니라 당내에서 건전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정은 똘똘 뭉쳐야 된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우리 건전한 정당이나 건전한 공론화가 됐거나 건전한 시민사회는 거기다 비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지 않고 여당 내에서도 여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꾸 내부 총질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뭐 T세포 끌어 얘기를 하고 이제 노무현 정신을 소환하고 이랬는데 저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국정감사 기간 중에 했던 것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게 국정감사 이 지금 피감 기관에 돈을 받는 게 이해충돌 관련다. 그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 것들이라서 이거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위원장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여권 내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곽상원 의원이 아주 직격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니까 왜 우리 장인들 먹거리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최민희 위원장은 충돌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가 권력이다 그러니까 네. 말씀 똑바로 하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최민희 위원장이. 그 곽상원 의원하고 충돌한 적이 있는데 저는 곽상원 의원이 나름대로 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건강한 정당이에요. 전부 일렬 종대로 서서 가는 거 이건 건강한 정당이 아니에요. 그 이른바 내부 총리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비판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당도 전부 한 목소리를 내고 야당은 야당 내부 전부 한 목. 그건 정당이 아니죠. 그건 공산당이죠, 공산당.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그 노무현 정신 갑자기 소환하고 이런 게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민희 위원장이 여권 내에서도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바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이거를 좀 성찰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래가고 있고. 그럼 이걸 너무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당 내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최 위원장이 글을 다시 보려고 했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전환했죠.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니까 이게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이 됐어 하면 그 더 이상 논란 확산이 안 되는데 지금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건 오히려 최민희 위원장인 거예요. 자꾸 궤변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노무현 정신은 그 문재인 대통령 다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을 소환하려면 정말 명분과 그런 어떤 그런 상황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본인의 축의금 논란에 노무현을 끌어들이면 그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라 아마 정말 노사모 했던 분들도 굉장히 분노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권 내부에서 지금 미묘한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뭐 일각에서는 이춘석 위원장처럼 그렇게 아주 뭐 중한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는 현역 위원장을 이렇게 좀 낙마시킬 수 없다라는 건 있지만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정치가 무슨 공식처럼 된 건 아닙니다. 민심이 이반될 때는 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때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좀 전에 오다가 보도를 하나 봤는데 이번 에이펙 기간에 이제 네이버에 보면 이제 검색량을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통해서 검색하는 지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최민희 의원이 앞섰다는 그 보도를 제가 지금 좀 전에 제가 봤어요. 오늘 일간지 보도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여권 내부가 심각하게 봐줘야 한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산층 그다음에 보이진 않아도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고에는 상당 부분 많은 이반을 작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관심이지만 또 분노의 형태가 담아있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축의금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문진석 주석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죠. 당과 지도부가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지금 이제 노무현 정신을 되새길 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식 그 결혼식 때 축의금을 안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받는 분이 꽤 많다니까요. 뭐 국감 기간 중에 받았냐 안 받냐 이런 걸 떠나서 꽤 많아요. 굉장히 굵직한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제 이건 뭐 그 얘기가 아니고 받았냐 안 받았냐보다 축의금을 왜 받았느냐 문제 아니에요. 지금 국감 기간 중에 받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받은 걸 탓할 수 없어요. 근데 안 받은 분들은 더 이제 공직에 대한 그런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분들 칭찬을 망정 축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 없는데 이게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청탁금지고 위반 아니냐라는 논란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차원인 거예요. 받은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돌려주고 그러니까 얘가 또
뭔가 이제 그러면서 돌려주면서 뭐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다 하면서 노무현 정신이 소환된 건데 저는 아무리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이건 어떤 인과적으로 연관시키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이거 진영의 논리를 자꾸만 보는 것 같아요. 왜 같은 편끼리 좀 총재하지 마시오. 그게 내부 총재가 단어 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이 문희석 의원 얘기도 나왔고 지금 여권 내에서 곽상원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너무 이렇게 너무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상임위원장이 뭐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국회 상임위원장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거라는 그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예. 피감기관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 청첩장을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까지 전달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어서 예, 일단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야가 지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축의금을 반환했지 않느냐라면서 이제 결혼식 논란을 엄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뇌물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만, 그렇게 비난하는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요. 이게 소위 정치인들 중에 그러면 그런 어떤 애경사가 있는데, 최민희 의원처럼 그럼 적어도 그런 이해충돌의 어떤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썼어요. 뇌물은 돌려주어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피감기관들로부터 받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 이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먼저 박수현 대변인요. 성경 구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를 인용하면서 최민희 의원처럼 축의금 반환을 하는 의원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두둔을 했거든요. 아까 이제 비슷한 말씀이신데 많이들 받는다. 많이들 받는데 이렇게 되돌려준 것만 해도 훌륭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글쎄요, 바꾸서 돌려주지 않는 것보다는 돌려주는 게 나름대로 이제 명분은 쓰겠죠. 예. 근데 지금 이 논의의 본질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축의금을 돌려줬으니까 괜찮다, 괜찮지 않다 이런 논의가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피감 기관으로부터 감사 기간 중에 그걸 돈을 받느냐? 그게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에 어긋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깔끔히 사과하면 돼요. 이거 그렇다고 뇌물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수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또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거 반환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반환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환하는 사람? 제가 봤다고요. 제가 봤어요. 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 뭐 박수현 대변인이 뭐 못 볼 수도 있죠. 본인은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이제 같은 당이니까 이제 옹호를 한 건데 근데 여기 또 이것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도 좀 잘 이렇게 좀 어색해요. 인용하는 거는 뭐 저 개인 생각이에요. 뭐 어떤 박수현 대변인으로서는 그래도 축의금을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돌려줬으니 얼마나 기특하냐. 그런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뇌물죄 고발 등을 언급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과방위 직원들이 과로로 3명이 쓰러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과로로 쓰러진 직원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사무처 직원이면은 관할의 그 최고 경영자가 사무총장으로 봐야 할지 과방위 소속이라고 과방위원장을 그러면은 이 관리의 최종 주체로 봐야 할지 이게 아마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뭐 국회 사무총장을 처벌하고 과방위원장 처벌하겠습니까? 다만 이거겠죠. 그렇게 남의 집 자식들은 이렇게 국감 기간에 와서 고생하고 과로로 쓰러지는데 본인은 그 국감 기간 안에 딸의 경조사를 챙겼다. 이 얘기 그러면서 아마 돈을 그러니까 축의금을 좀 과하게 받았다.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소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한다 그러면은 저는 도대체 국회 사무처의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총장으로 돼 있는데 누가 최종 관리 책임자인지 이 논란부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민희 의원의 이 축의금 논란이
그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가 카메라에 찍히면서 더 붉어졌는데 이번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유영하 의원인데 국민의힘. 고릴라 그림을 그리다가 그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유영하 의원은 이거 왜 그리셨나요? 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무 뜻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건 진짜 국감장은 본회의장에서 찍히는 것보다 더 잘 찍힐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대놓고 그린 건데 왜 그랬을까요? 찍으라고 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예. 보니까 저기 화면에 나오잖아요. 고릴라를 그리는데 앞에 이제 그 모델을 갖다 놓고 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잠깐 이렇게 낙서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고릴라가 있잖아요. 저기 인터넷 보면서 그리잖아요. 저렇게. 전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감장에서 저렇게 지금 그야말로 국정감사에 매진하지 않고 거기 집중하지 않고 저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국회의원들로서 저건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왜 그렸는지 모르겠고 그거 알 길이 없죠. 뭐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길이 없고. 아니 뭐 국감 기간에 뭐 코인 투자하다가도 이제 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근데 그건 다 이제 모르게 하려다가 다 들킨 거잖아요. 이건 모르게 하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대놓고 그린 거거든요. 대놓고 그린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그리겠어요. 그것도 고릴라를 그린다는 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저렇게 뒤에 기자들이 보란 듯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대놓고 그리고 근데 좀 그림도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거는 고릴라를 굳이 그린다면은 뭐 저 고릴라가 뭐 이렇게 음식 가리지 않고 잡식이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 체격도 좀 크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그냥 하는 것 아니냐. 아마 최민희 의원을 연상해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저렇게 말하자면 다 보이는 상태에서 인터넷 화면에 고릴라의 그 특성까지 다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색칠까지 했다는 거는 보란 듯이 했고 그 보란 듯이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지금 타겟하는 최민희 위원장을 겨냥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의도는 그렇다 손 내재에 있다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의원이 국정감사에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면 저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만일 다른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을 당당하게 의원으로서 소신을 피력하는 게 맞지. 그 열심히 질의하는 시간에 그림 그렸다는 것 아무 맥락 없이 한다 그래도 저는 국회에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인은 아무 뜻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의미고. 그렇죠. 저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할 왜 수밖에 그렇게 거죠. 했을까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는데요. 이 재판중지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고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갔는데 최근에 국감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을 대놓고 만들자는 거잖아요. 이 위인설법의 거의 끝판왕인데. 이 재판중지법 문진석 민주당 수석은 최근 사법부가 재판중지법 이슈를 다시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사법부에 이제 그 책임을 돌렸거든요. 최근에 국감장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현직 대통령 재판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기 전에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재판 중지를 가지고 야당도 대통령이지만 재판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 자꾸만 여당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혐의가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임기 중에는 적어도 재판이 중단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절대 안 열릴 겁니다, 아마. 이거는. 그런데 이거 자꾸 야당이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느냐, 이게 잊을만한 문제를 제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당에서 이 재판중지법 안 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야당이 이렇게 나오고 사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최근에 사법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긴 보였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론적 원론적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대단히 이제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데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장담컨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100%. 근데 야당이 모를 일 없는데 자꾸 정쟁화시키니까 여당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당이 이런 말 재판중지법 만들지 않을 거라고요. 재판중지법 만들면 야당한테 조언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여당이 그걸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근데 적어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운운하는 거 이건 전 일단 그만둬라.
열리지 않을 거라고 재판은요. 지난 6월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헌법 84조, 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그 헌법 논란이 상당히 네. 일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불거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몇 개월 잠잠하다가 이제 네. 이번에 국감장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게 가능하냐라고 묻는 야당인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딱 짧게 말했어요. 근데 그러면 법관의 양심으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수현 의원이 바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불을 떼니까 물이 끓는다. 그러니까 불을 뗐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불을 떼니까 우리는 물이 끓어서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위법을 시키겠다 얘기하는데 협박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당신 발언이 부적절했고 논리적으로 지금 현직 대통령 어떻게 소추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될 텐데 자, 너희들 그러면은 재판 중지부 아예 법으로 명문화 시켜버리겠어. 이건 전 대국민 협박이고 헌정질서 유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반응들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민심 이망과 역풍을 부를 겁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 현재는 개인 의견이지만 이번 주 지나 보면 방향이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좀 예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참석과 또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서 내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합니다. 이어 모레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가 경주를 찾는데요.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이 속속 이렇게 경주로 모여들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장 먼저 한국을 찾는 정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이용해 부산의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경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방한 다음 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최고 예우를 받는 국빈 방문 예정인데 미중 무역 갈등 봉합을 위한 세기의 담판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I have a lot of respect for President Xi, and we are going to. I think we're going to come away with a deal, but I really feel good.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 역시 취임 열흘 만에 2박 3일 일정으로 첫 방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관련 주요국 정상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 밖에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도 국빈 다음으로 격이 높은 공식 방문으로 방한합니다. 또 정상급 인사로는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올 예정입니다.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 대신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 부총리가, 타이완과 홍콩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린시니 총통 선임 고문과 존 리 행정장관이 각각 방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이펙 회원은 아니지만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를 찾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렇게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지 경주가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관광지마다 여느 때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국제 행사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옥 카페 앞에 선 외국인 관광객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가을바람을 맞으며 시범빵과 호떡 등 유명한 K푸드도 맛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 함께 경주 대표 관광지 황리단길에 세계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ith all the music, dances, street food, and the best thing was that all the graves have beautiful light shows, and I can watch it during the night. So I think Gyeongsho during the night was my best thing here. 정상회의 기간 경주를 찾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은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는 특별한 민간 외교관들이 배치됐습니다.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유적지 소개부터 길 안내까지 도맡았습니다. 일단은 이거 행사를 하게 되는 게 좀 자랑스럽죠. 관광객들이 오면 그냥 맛집이랑 이런 거 추천해드리고 그 경주에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대표단이나 관광객을 위해선 할랄 음식점도 마련됐습니다. 이국적인 음식 맛을 보러 일반 관광객들이 벌써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여행 오면은 밥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해외에서 무슬림들이 오는 거는 기대하고 열심히 너무 잘 준비했고. 활기찬 손님 맞이 분위기 속에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 속의 도시로 빛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우리 전통 공예와 경주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지털 굿즈를 공개했습니다. 보자기 굿즈는 21개 에이펙 회원국의 조화와 협력 정신을 담았고 UN 순방 굿즈는 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 복귀를 알린 대한민국 외교적 위상을 표현한 거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또 문화유산 굿즈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깃든 경주의 문화유산을 구현해 우리 고유의 품격과 지역적 정체성을 반영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굿즈들이 경주 관광으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주최하는 에이펙이 실용 외교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공식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이 포항에 선상 호텔로 쓰일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했습니다. 에이펙 최고 경영자 CEO 서밋에 참여하는 세계 경제인 1000여 명이 머무를 예정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앞바다에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합니다. 6만 9천 톤급으로 객실 85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250개 객실의 또 다른 배도 나란히 정박합니다. 경주 에이펙을 찾은 세계 경제인들이 머물 바다 위 호텔입니다. 두 척 모두 식당과 회의실, 수영장과 사우나 등 5성급 호텔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배를 준비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에이펙 CEO 서밋에 참석하는 세계적 기업 최고 경영자 1000여 명이 크루즈선에 머물며 경주를 오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문단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등 21개 에이펙 회원국 방문객이 워낙 많은 탓에 선상 호텔을 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인을 대상으로 선상 투자 설명회를 마련했고 인근 죽도시장 등 관광 명소를 다닐 수 있도록 셔틀버스도 준비했습니다. 항해에 그 도로 정비와 그리고 가정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항내에서는 경진을 위하여 배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비디오 파사드를 주요 정상들이 정상회의 기간 머물 경주 지역 숙소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채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이 타이완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정치, 군사, 또 매체까지 여러 수단을 동원해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의도가 무엇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젠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접근한 훙6K 폭격기가 지상에 폭탄을 퍼붓습니다. 상륙함에 가득 실린 장갑차들이 바다로 쏟아져 나오고 해안 표적을 향해 불을 뿜으며 진격합니다. 상륙 저지 구조물에 은폐해 사격하는 병사들, 무인기와 로봇계가 앞장서 정찰에 나섭니다. 최근 타이완을 작전지대로 둔 중국군 동부전구가 잇따라 공개한 훈련 영상입니다. 全时待战，随时等战，用实际行动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지난 25일엔 중국 당국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타이완 광복 8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타이완의 통치권을 넘겨받은 날로 이번에 법정 기념일로도 지정했습니다. 친중 성향의 타이완 국민당 대표 선출을 계기로 반중 진영을 흔드는 통일전선 전술로 풀이됩니다. 我们设立纪念日，就是要坚决挫败
台独分裂和外来干涉图谋，有力彰显台湾是中国一部分。 중국 관영 매체들도 통일의 실익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놓으며 거들었습니다.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무역談判 성격이 짙은 이번 경주 회담에서 타이완이 미국과 중국 사이 빅딜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복선인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이미 지난해의 연간 휴직자를 넘어섰고 또 3명 중 1명 이상은 아빠 휴직자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필수적인 이 육아휴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처음으로 연기준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 늘어났습니다. 아빠 휴직자 수와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3년 2만 7천여 명에서 지난해엔 3만 명대로 올라섰고 올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별 비중도 매년 늘어 37% 가까이 됐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는 등 휴직급여를 인상한 효과가 남성 육아휴직 참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관찰됐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수는 2023년 5만 명대에서 2년 만에 8만 명대로 늘었는데 남성 비율이 올해 처음 3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중소기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내년부터 이들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했습니다. 육아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기준 금액 상한 역시 현재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월 140만 원까지, 동료 근로자 금전 지원을 월 60만 원까지 상향해 휴직하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오늘도 숨고르기 끝 4천선을 지켜냈습니다.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 대부분을 받아냈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9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내림세를 보이며 3,9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훈풍을 예상했지만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을 쓸어 담았던 외국인들은 대거 매도세로 돌아서며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 대부분을 받아내며 코스피는 장중 하락과 상승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전날보다 0.8% 내린 4,010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4,000고지를 간신히 지켜냈고 코스닥은 903.3포인트로 큰 변동 없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던 대형 반도체주는 나란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25% 하락한 99,700원으로 하루 만에 10만 전자 타이틀을 반납했고 SK하이닉스 역시 2.43% 하락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멈췄습니다. 10월달에 워낙 많이 오른 측면들 있잖아요. 차익 실현 수요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둘이 사실상 최근에 코스피 끌어올려드렸던 핵심 주체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지수가 밀렸던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의 고점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 정상회담 기대 속에서도 국내 주식 시장의 외국인 순매도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오른 1,432원으로 출발해 오후 한때 1,437원까지 올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내일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추모식은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 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며 유가족 대표 인사와 추모사, 추모시 낭독,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과 관련해 제19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조사합니다. 소환 일정이 오 처장에게 통보됐는지를 놓고는 특검과 공수처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오는 31일 오동훈 공수처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하여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 처장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일부러 대검에 알리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 전 부장검사와 이 차장은 같은 혐의로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 처장 소환 일정을 두고는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특검이 소환 날짜를 공개하자 공수처는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오 처장 변호인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재반박했지만 여전히 공수처는 오 처장이 조사에 응할지 미지수란 입장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받는 공수처 내 이른바 친윤 검사들도 잇따라 소환됩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내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다음 달 2일 피의자로 불려 나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 청구에 송 전 부장검사가 직을 걸면서 반대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어 국회에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의원 190명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YTN 오종훈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도로건설국장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안모 양평군 도로건설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회사인 ESIND가 양평 공흥리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까지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김 씨가 지난 2023년 3월 2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방문한 사실이 있지만 출입자 명단에는 박물관 담당자들의 이름만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보물이자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 의궤 등이 보관돼 있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박물관 측은 당시 수장고 담당자 동행 아래 김 씨 출입이 이루어졌지만 기록은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에게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며 부녀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나 범행 동기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70대 아버지와 40대 딸이 법원에서 빠져나오고 이내 수많은 꽃다발이 전달됩니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백점선 씨 부녀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09년 7월 동네에서 청산가리 섞인 막걸리를 마셨다가 2명이 숨졌는데
범인으로 백씨 부녀가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게 범행 동기로 이어졌다며 재판에 넘겼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부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건 지난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4년 만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문맹에 가까운 백 씨와 경계선 지능을 가진 딸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단순 추측만으로 피고인을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고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유도신문에 해당하는 질문을 반복했다고 봤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은 머릿속에 그려둔 시나리오를 주입하며 회유했고 기만과 이간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까지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전 과정은 조사 당시의 녹화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거나 막걸리나 청산가리를 입수한 과정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10수년 만에 무죄를 받아낸 백씨 부녀는 살인범이라는 낙인 속에 보내야만 했던 세월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말도 못해요. 말이 안 나오고. 검찰은 재심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두 개 범죄 조직에 소속된 50여 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데 감금이나 납치 없이 스스로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에 붙잡힌 한국인 64명은 지난 18일 전세기로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그중 60명은 충남과 경기 북부 경찰청으로 이송됐는데 경찰은 열흘 만에 수사 브리핑을 열고 이 가운데 5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수사한 45명 전원을 구속 송치했는데 이들이 속한 A조직은 푸놈펜에서 게스트하우스 건물 9개를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5개 팀으로 나뉘어 조건 만남 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서울 강남에서 허위 코인 투자 세미나를 열고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9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장하고 팔면은 당장 한 달 단기에 팔아도 수익을 꽤 많이 들어요. 지금 파는 거지. 조직원들은 모두 지인 소개나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스스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부분 현지에서 붙잡힌 뒤에도 총책이 캄보디아 당국에 로비를 해 자신들을 풀려나게 해줄 것이라 믿고 대사관의 도움과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조직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구금 과정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나오는 등 신빙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비조직 소속 한국인 11명도 사기라는 걸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납치나 감금 없이 자발적으로 합숙하며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푸놈펜의 투올코옥 지역의 이름을 따 스스로 TK파라고 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주로 SNS에 이성만남 광고를 낸 뒤 회원가입과 인증에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16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조직 총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추가 피해가 있는지도 계속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을 산 정진태 씨가 40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불법 체포됐고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한 데다 증거 압수 과정도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당시의 수사 전체가 모두 불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올해 72살인 정진태 씨. 서울대생이었던 정 씨는 지난 1983년 자본론 등 당시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을 집에 보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이후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겨져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습니다. 여기는 벙어리도 말을 하게 되는 곳인데 경찰서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면 그냥 그걸로 종료시킬게.
반국가 서적을 소지하고 사회주의 공부 모임을 조직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쓴 정 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문과 강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해봤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술 한잔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였던 사람들을 저쪽에서 이제 재적생 모임이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한 걸로 각색을 했고. 정 씨는 2년 3개월 만에 가석방됐지만 반역자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대기업도 내보고 중소기업도 내보고 이랬는데 이제 뭐 하나도 안 되고 이제 애들 학원 보낼 돈도 없고 그래서 신문 배달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2022년 조사를 시작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올해 4월 불법 감금과 고문이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재심 절차가 개시됐고 재판부는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 씨는 영장도 없이 한 달가량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았고 가혹행위와 강압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으며 증거물 압수도 형사소송법을 위배해 진행됐다며 당시 수사 전체가 모두 불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1974년 군사정권이 조작한 민청학년 사건에도 연루돼 실형을 살았는데 지난 2009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재심까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평생을 짓눌러온 전과자라는 굴레를 드디어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북한을 찬양한 적이 없는데도 고문과 강압 수사로 전과자가 됐다는 정 씨는 자신과 비슷한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산모의 제왕절개 요청에도 병원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6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B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B씨의 자녀가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2016년 경기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는데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의료진에 2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B씨의 자녀는 태어난 직후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전신 청색증 등을 보였는데 이후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이듬해 3월에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상남도에 대한 국감이 열렸습니다. 이 국정감사장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박완수 경남지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질의만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시 국감에 이어 경남도 국감에선 명태균 씨와 박완수 지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지사가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후보 자택을 방문한 사실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완수 당시 후보를 도지사로 만들기 위해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 부부와 만남도 주선하고 이후 도지사에 당선까지 됐던 겁니다. 저때 가는 날 벌써 그 도지사는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완수 경남지사 해야 되겠다. 박 지사는 당시 만남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부른 자리였고 이후 윤 후보 선거 캠프에도 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천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초동 만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천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명태균 씨의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에 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명 씨는 이에 대해 민원인으로서 제안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을 R&D,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물류 한 3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안 좋겠냐 제안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열렸지만 도정 관련 현안보단 명태균 씨와 박완수 지사를 둘러싼 의혹에 집중된 경남도 국감. 제기된 의혹들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미국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게 연방정부가 식품 구매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 업무 일시 정지인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전체 인구의 8분의 1인 4,200만 명이 한 끼를 걱정해야 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를 이용해 푸드뱅크에서 먹거리를 받아갑니다. 방문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We usually serve between 45 and 50 households, which is about 200 people. Today we are at number 76 and we are still receiving people. 수혜자는 저소득층과 실직자, 장애인, 노인 등 4,200만 명. 하지만 곧 지원이 끊기게 돼 걱정이 큽니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농무부가 자금 부족으로 11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고 공지한 겁니다. 민주당은 지원이 유지되도록 예비자금 약 50억 달러를 풀자고 요청했지만 농무부는 재난지역 주민 지원 용도여서 쓸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만 약 30만 명이 지원이 끊기게 되고 여러 주에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수혜자들에게 대비를 권고하거나 주 정부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주 정부의 일시 지원에 대해 연방 정부의 보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프로그램과 예산 등을 놓고 공화 민주 양당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정부 업무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 Right now, times are tough for everybody, and it's going to get even harder because of the government shutdown, and they don't really seem to care. 서둘러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미국 전체 인구의 8분의 1이 당장 한 끼조차 먹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가을 야구의 대미를 장식한 한국 시리즈에서 LG가 마운드와 공격, 수비까지 하나를 압도하며 홈 2연승을 달렸는데요. LG는 왼손 손주영을 3차전 선발로 내세웠고 한화는 에이스 폰세 어깨에 반격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점수가 필요할 때마다 꼬박꼬박 적시타가 터졌고 위기에선 공을 넘겨받은 투수들이 한화 방망이를 잠재웠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나온 엄청난 수비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상대의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벤치와 팬들이 원하는 대로 LG는 LG다운 야구로 2년 만에 통합 우승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4회 초에 김진성 선수가 2사 만루 찬스를 막아주면서 또 경기의 흐름을 상대한테 넘겨주지 않고 우리 쪽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선발이 안 좋은 부분들을 타격에서 받쳐주면서 오늘 좋은 경기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한화는 믿었던 선발이 두 경기 모두 무너지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타선은 상대 불펜에 철저하게 막혔고 불을 끌어나온 불펜 투수들은 달아오른 LG 방망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전력을 다한 플레이오프 5경기의 체력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위기에 몰린 한화가 믿는 건 정규 시즌 최강의 원투펀치인 폰세와 와이스. 3차전엔 폰세가 먼저 출격합니다. 마운드가 조금 점수를 많이 줬는데 우리 홈으로 돌아가서 3차전 준비 반기의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폰세가 유일하게 승리 없이 LG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과 달리 LG의 3차전 선발 손주영은 한화의 두 경기에서 모두 1자책점씩만 기록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의 시나리오는 3연승일지 아니면 반격이 숨어있을지 팬들의 눈과 귀는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대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삼성화재는 우리카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외국인 주포 아히가 76.19%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양팀 최다인 17점을 올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개막 후 2패를 당했던 삼성화재는 3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우승 후보 매치로 주목받은 여자부 경기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IBK 기업은행을 제압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기업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1로 이겼습니다. 개막전 패배 이후 2연승을 달린 도로공사는 2승 1패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올 시즌 9승째를 거두며 배드민턴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안세영이 귀국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오늘 저녁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주 동안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끝까지 버텼더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승에서 맞붙었던 중국 왕지휘 선수에게는 이겼으니 흔쾌히 밥을 한번 사겠다면서 3연속 올해 선수상은 물론 베스트 드레서상을 받아보고 싶다는 희망도 나타냈습니다. 시즌 9승으로 올해 누적 상금만 10억 원을 넘긴 안세영 선수는 올해 호주 오픈과 파이널 2개 대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프랑스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이제 주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텼더니 좋은 결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너무 힘들어하고 인터뷰 존에서 서로 너무 힘들다고 말하니까 오늘 제가 이겼으니 저보고 쏘라고 기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쏘겠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선수상도 기대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베스트 드레스상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좀 준비는 하지만 늘 안 되더라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우리 축구대표팀이 A매치를 치를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14일 볼리비아전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 18일 가나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기 모두 킥오프 시간은 오후 8시로 이번 평가전에서는 지난달 브라질전에서 A매치 100경기 출장을 달성한 이재성 선수의 팬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멀티골로 프로축구 제주의 10경기 연속 무승 부진을 끊어낸 조나탄이 K리그1 34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조나탄은 지난 25일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2골을 터뜨려 제주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제주는 조나탄의 활약 덕분에 10경기 동안 이어진 무승 고리를 끊고 11경기째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베스트 팀은 포항 스틸러스를 2대0으로 물리친 대전이 차지했습니다. 연일 겨울처럼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5도로 오늘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다소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이른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추위 속에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3도, 광주 5도, 대구 4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대구 18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예년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겠고 제주도에는 금요일 오전부터 중부와 호남에는 금요일 밤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 역시 내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들겠고 주말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역시 주 후반에는 하늘이 흐려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